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여러분들 뵙고 이렇게 돈의 흐름이 바뀐다. 내 자산 어떻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서 금융시장이 대단히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산을 올바르게 또 그렇게 리스크 없이 운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참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금융시장이 이렇게까지 급격한 변동성에 노출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환율 때문이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경제에 쿼드러플 약세 또는 트러플 약세가 출현됩니다. 일단 환율이 급등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경제에서 전체 내부에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중요한 생필품은 사실 쌀과 돼지고기 일부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축수산물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원자재들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자유개방 또는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그걸 가공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제조함으로써 성공한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만 대신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 상승한 수입 물가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는 게 가장 직접적인 문제,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레벨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 다음 순서는 금리 인상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한국은행에 1층 이렇게 건물을 가보면 지금 제가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가면 물가 안정의 초석이라는 그런 큰 비석이 있습니다. 이런 비석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강한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었던 탓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타겟팅, 즉 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중앙은행이 득달같이 금리를 인상하는, 반대로 물가가 안정되면 충분히 물가가 안정된 다음에야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한국 정책 당국의 태도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금리 변화와 그리고 물가의 관계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게 물가의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으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정책금리가 인상되고 정책금리의 인상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축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주택가격 상승률인데요. KB부동산에서 집계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률인데 축을 거꾸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즉 검정색 선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그건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의 관계를 보시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인상된 다음에 그로부터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걸 발견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인하된 다음에 그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집을 살 때 자기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 되겠습니까? 결국 주택이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비싼 자산이고 이 비싼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레버리지의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금리가 되겠죠.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예금은행들의 예금금리가 상승하고요. 예금금리의 상승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대출금리가 좌우될 것입니다. 결국 정책금리의 인상은 주택시장에 3중고를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차입 이자율의 상승을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예금으로 돌아서게 만들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장 전체의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높아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경제 전체의 활력이 둔화되고 경제 전체의 활력 둔화는 결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베팅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금리가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처럼 자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주식 시장마저 환율 상승의 후폭풍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그리고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종합 주가 지수가 되겠죠. 관계를 살펴보시면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반대로 환율이 천천히 떨어지는 시기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게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환율 상승하면 우리 기업 경쟁력 개선돼서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만 그건 나중 문제죠.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가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미래를 별로 밖에 보지 않으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특히 달러의 강세 속에서 우리나라와 대내외 금리 차들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들이 둔화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자산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 즉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부각되어 있는 게 주식시장의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는 환율이 상승할 때마다 주식부터 시작해서 채권, 부동산 할 거 없이 모든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쿼드러플 약세, 원화 약세, 주식 약세, 채권 약세, 부동산 가격 조정까지 벌어지게 되는 어디 피할 데가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금리 인상 국면 모두 우리나라는 환율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 원화 자산 투자에서 마음 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내부에는 안전자산을 찾기 어렵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어떤 외풍이 불어닥치더라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저희들의 답변은 바로 위험자산에 투자하긴 하되 통화분산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통화분산 포트폴리오라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통화분산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박사님 위험하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은 IM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인데 가로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가계별, 소득 수준별 가계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제일 왼쪽 1에서부터 오른쪽 100으로 가면서 점점 더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점점 부유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 부유한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진한 녹색선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저 진한 녹색선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하하 안전자산이다라는 것이죠. 즉 전 세계인들 90억 인구들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또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민들의 대부분의 금융자산 분포를 살펴보면 전부 예금이나 보험, 현금 같은 안전자산이 편중돼 있고요. 반대로 점점 더 부유한 사람으로 가면 갈수록 저기 분홍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뮤추얼 펀드라든가 또는 진한 자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비상장 기업의 지분, 즉 바로 벤처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또는 직접적인 사업 비즈니스의 운용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안정 성향의 예금과 보험 그리고 현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어떤 분들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고요.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일수록 전부 비상장 지분이나 상장 지분 그리고 뮤추얼 펀드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수익을 추구하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그 뒤 10년에 걸친 전 세계 소득 수준 분포별 왼쪽이 0에서 오른쪽 100%로 가면 갈수록 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2004년 당시에 가장 부자인 사람들의 위험 조정 수익률. 저게 뭐냐? 주식 가격이든 채권 가격이든 부동산 가격이든 끊임없이 변동하잖아요. 변동이 크면 위험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변동성이 크고 위아래로 등락이 큰 거 대비 수익은 어떠냐? 위험 대비 성과는 어떠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우상향한다. 지속적으로 부유층들이 위험 대비해서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위험을 회피하고 현금과 예금, 보험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안전하게 가난해지는 길을 가는 거죠. 반대로 위험을 적절하게 컨트롤하면서 전체 자산에서 위험한 자산들, 고수익 자산들의 비중을 어느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유층들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위험 조정 대비 성과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위험 자산을 무조건 기피하고 지금처럼 주가가 폭락했을 때가 정말 공포에 질려서 지금 시장을 투자할 때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작년에 그랬어야죠. 주가가 급등하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대단히 낮은 수준에 떨어져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거의 1,100원 밑에까지 떨어져 있어서 모든 자산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을 때 안정을 추구하고, 반대로 지금처럼 모든 대부분의 자산들이 트리플 약세, 쿼드러플 약세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위험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주가가 빠지면 앞으로 더 빠질 것 같고, 주가가 오르면 계속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 추세 그대로 모든 가격은 상승하면 계속 오를 것 같고 하락하면 계속 빠질 것 같은, 이와 같은 모멘텀 하나만 바라보는 식의 운용을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이제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작년 이맘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서 러시아가 저렇게 패퇴할 거라고 우리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8%를 무려 6개월째 미국이 지속하면서 정책 금리를 3% 넘어 4%, 5%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줄 누가 예측했습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판단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것은 밸류에이션, 지금 비싸냐 싸냐 정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면 둘 다 가져가자. 너무 시장에 대해서 맞추겠다라는 그런 야무진 꿈을 버리고 어떻게 한다? 위험한 자산과 안전한 자산을 섞어서 사자. 그리고 원화 자산만 가질 게 아니라 달러를 비롯한 선진국 자산들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통화 분산. 앞으로 그림 한번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환율과 주가의 관계가 정반대로 움직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 자산 파란 선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달러 자산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안정적인 그러면서도 성과를 누려보자라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이 뭐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둘 다 사자가 되겠는데요. 이 그림은 2021년까지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이제 반대로 갔겠죠. 저 파란 선은 붕괴가 됐을 것이고, 반대로 밑에 있는 점선은 달러의 강세 속에서 급등했을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점선은 뭐냐 하면 미국 국채, 달러 표시 국채에 투자했을 때의 성과입니다. 물론 세금을 감안한 세후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파란 선은 배당금을 재투자한 성과입니다. 어떻습니까? 분명 주식은 굉장히 높은 성과를 기록하죠. 좋은 자산입니다.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연환산 복리 수익률 7.5%를 자랑하는 대단히 높은 성과를 가진 자산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등등 수많은 경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패닉을 일으키면서 붕괴되는 자산이기도 한데, 그때마다 점선, 미국의 달러 표시 국채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올라가죠. 우리 경제의 붕괴 리스크들이 부각될 때마다 미국의 달러 표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해서 만약 이 둘을 우리가 함께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주가 폭락의 위험을 중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연환산 복리 수익률 7.5%라는 대단히 높은 성과를 기록하지만 10년에 4년에서 5년 정도 마이너스의 손실을 기록하는 세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시장에 속한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우리 시장 쌀 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가 막힌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 극소수의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둘 다 삼으로써 미래를 개척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함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이 뭐냐? 자, 5대5로 우리가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근데 올해 같은 해를 만났습니다. 올해 같은 해에 우리가 50만 원 투자를 했는데 한국 주식은 40만 원 됐을 거고, 미국 달러 표시 예금이라든가 미국 달러 표시 국채에 투자를 했다면 그게 한 60만 원, 70만 원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그걸 내버려 두면 그냥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가 더 많이 오르니까 전체 자산 5대5로 투자했지만 장기적으로 40년, 50년 끌고 가면 7대3 혹은 8대2 포트폴리오가 돼서 주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전혀 리스크를 해지해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리밸런싱. 자, 5대5의 비중을 계속 맞춰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맞춰주냐? 자, 아까 이야기했죠? 한국 주식이 40만 원 됐고 미국 국채 60만 원 됐다 그러면 올해 다시 1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한다? 많이 빠진 한국 주식을 60 사주고 적게 빠진 또는 혹은 올라버린 미국 국채는 4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계속 5대5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맞춰 나가는 전략. 즉 현금으로 물타기. 많이 오른 자산은 적게 사고
많이 빠진 자산은 물을 타주는 전략을 반복적으로 구사할 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선은 매수 후 보유 전략, 그냥 비중 조절 안 하는 거죠. 마음 편합니다. 그러나 이 전략을 하게 되면 나오는 성과는 예를 들어서 1980년부터 매년 100만 원씩 투자했다 그럴 때 1억 4천만 원. 아유, 또 좋은 성과죠. 원금 4천만 원 투자했는데 1억 4천이면 뭐 감사하죠. 그러나 리밸런싱을 했다면 얼마가 되느냐? 2억 8천만 원이 된다. 귀찮다고 안 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좋은 성과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전략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 더 나가서 우리가 만약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씩 투자했다면 28억이죠? 2천만 원 투자했다면 56억입니다. 자, 40년 투자할 필요 없겠죠? 매년 2천만 원씩 꾸준히 투자했다면 20년 혹은 15년만 투자하더라도 자신들이 목표하는 화이어, 조기 은퇴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금방 당겨줄 수 있죠. 우리는 맨날 1억 원 이하이면, 모은 돈이 1억 원 이하이면 무슨 분산 투자냐, 한 방에 질러야 된다 라든가, 또는 주식은 삼성전자,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 같은, 정말 들으면 그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에 도취되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삼성전자 한번 10년 물려본 적 없죠? 여러분 2000년대 중반에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다 바보 취급받았어요. 그때는 뭘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중국 관련 중공업주가 시장의 시가총액 1위를 향해서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금을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조선주 어때요? 2014년, 15년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제 살아나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보면 그때 그걸 샀어야 돼 그러지만 그때로 돌아가면 절대 못해요. 어떤 종목 하나 승부를 보겠다. 그건 운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거죠. 저는 전체 시장을 사면서 리밸런싱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고, 특히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이 점선이 마이너스 손실이 잘 안 납니다. 10년에 한 해, 두 해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올해 이제 마이너스가 나겠죠. 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나 리밸런싱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자, 이렇게 우리가 5대5로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뭐죠? 왜 한국 주식만 주식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주식만 주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검정색 선은 코스피, 그리고 파란 선은 미국 S&P 500인데 둘 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지만 2000년대는 한국 주식, 2010년대는 미국 주식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즉 10년을 주기로 해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의 주도주가 바뀌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기가 막히게 갈아타는 게 최고겠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능력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난 10년간 미국장이 좋았으면 그러면 앞으로 10년 어떻게 되죠? 미국장이 계속 좋나요? 아니면 한국장이 좋아지나요? 그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죠. 지나가 봐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셋 다 사자. 자, 100만 원 있으면 33만 원은 한국 주식, 33만 원은 미국 주식, 33만 원은 미국 국채를 사는 겁니다. 이 전략을 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늘죠? 2억 8천이었던 게 4억 6천7백이 됩니다. 매년 100만 원씩 투자한 투자 원금은 4천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그 투자 원금의 성과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 주식 반, 미국 국채 반에 투자하는 것도 참 좋은 전략이지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미국 국채에 투자해주는 투자 3분법은 더 뛰어난 성과를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입니다. 주식의 성과는 채권보다 대체로 높잖아요. 그러니 성과가 높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대한 비중이 3분의 2나 되니까 성과가 좋아집니다. 두 번째 이유,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죠. 와우,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해에 미국 주식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미국 주식 시장도 S&P 500 고점에서 30% 빠졌죠? 나스닥 35% 빠졌습니다. 근데 환율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작년 1,100원, 지금 1,400원입니다. 원화로 만약 해지만 안 해놨다면, 환해지를 했으면 아무 소용없고요. 환해지 않고 그냥 오픈하면서 달러를 샀으면 지금 미국 주식 산 투자자들은 그냥 손실이 없을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일 거고요. 미국 국채에서는 이익이 났을 거고 한국 주식에서 깨먹었겠죠. 자, 이 전략에서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이기 때문에 불황에 강해요. 환율이 급등하는 금융시장이 패닉에 질리는 시기에 이 투자 3분법이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함께 조성해 보면
투자 3분법은 전체 3분의 1을 미국 국채 그리고 3분의 1을 한국 주식, 3분의 1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줌으로써 전체 자산 3분의 1을 주식이라는 고수익 자산에 투자를 하고 3분의 1을 달러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잡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최근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빠지고는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빠진 집값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이거 딴 데 이렇게 투자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은 파란 선은 미국 주택 가격, 검정색 선은 한국 아파트 가격인데 옛날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부동산이랑 미국 부동산 시장 사이에 별로 관계가 없었는데 2010년 지나면서부터 두 시장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에 한국이 연동되고 글로벌 금리 여건에 한국도 연동되기 때문이겠죠. 결국 예전에는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둘 다 부동산 시장이 따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점점 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활용한 투자 전략이 바로 미국 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블룸버그 리츠 지수, 그리고 주황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인데 어떻습니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순간 미국의 리츠 가격도 상승하고, 그리고 미국의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미국의 리츠 가격도 조정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리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없다라면 해외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연동되는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성과를 이룰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축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20년에 걸친 미국의 리츠 가격 투자를 했을 때 무려 한 15배 정도의 성과가 납니다. 왜? 배당금을 계속 주기 때문이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이제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한국 주식, 미국 국채,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이른바 탈무드 투자법이 그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한국에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만에 하나 올라버리는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결할 때 미국의 리츠를 보유함으로써 대부분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 3분법은 점선으로 되어 있고 파란 선은 탈무드 투자법인데 둘 다 성과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즉 미국의 리츠에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는 배당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임대료 수입을 다 배당을 주니까요, 리츠는. 그러면서 전 세계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이 주택 가격 상승을 함께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러 자산의 3분의 1을 투자함으로써 안정성도 추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또는 우리나라 시장의 참가자들에게 크게 보아서 세 가지의 대안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딱딱 맞추는 기가 막힌 능력들을 보유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대안은 시장 가격이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질 때는 좀 팔고, 시장 가격이 폭락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올라올 때는 사는, 좀 이런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가치 투자자가 되는 것이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 둘 다 너무 어렵잖아요. 첫 번째는 전문적인 이코노미스트조차 맞추기 어려운 세계 경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야 되고, 두 번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니 우리나라 시장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믿을 수 없을 때도 있고 미래 이익 전망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없을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세 번째 대안, 바로 우리나라 원화 자산과 달러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선진국 통화를 함께 분산해서 하는 통화 분산 포트폴리오, 즉 반반 투자 전략, 투자 3분법, 그리고 탈무드 투자법 같은 투자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나간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들이 벌어지더라도 언제든지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금융시장의 환경 속에서 이제 나 투자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투자에 자질이 없나 봐,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이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번민 속에 고통받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대안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런 대안들을 활용해서 노후를 잘 설계해 나간다면 무궁무진한 앞으로 미래가 다가오지 않겠는가. 물론 과거에 있었던 성과가 미래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아무 근거 없이 시장이 뛰어드는 것보다는 훨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